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하라는 이야기보다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자랍니다. 아마도 그건 위험이라는 걸 잘 모르는 아이에게 일일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일탈을 벌일 때 엄청난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가령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친구와 떡볶이를 사 먹는다거나 오락실에 갔던 일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 부릅니다. 잭 브램이 제시한 이론으로 자신의 자유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고 느낄 때 그 자유를 회복하고자 반발하는 심리입니다. 누군가 못하게 하거나 가질 수 없게 막으면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증명하려 드는 것이죠. 이 이론과 부합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이런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 일본에서도 쓰였습니다. 문제적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자신의 생을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마감하기 직전 평생의 미학을 집대성한 4부작 소설 풍요의 바다를 넘겼습니다. 그 장대한 서사시의 문을 여는 제1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봄눈입니다. 다이쇼 시대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시린 허무주의, 그리고 봄에 내리는 눈처럼 덧없이 사라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3명의 핵심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스가의 기요아키. 신은 귀족 가문의 후계자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눈부신 미모를 가졌지만 매사에 냉소적이고 섬세하다 못해 신경질적인 감수성을 지녔죠. 그는 현실의 구질구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오직 순수한 감정의 정점만을 갈구하는 탄미주의적 인물입니다. 두 번째, 아야쿠라 사토코. 전통 귀족 가문의 딸로 기요아키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녀는 기요아키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의 변덕스러운 오만함에 상처 입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이 우아한 결단이 두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혼다 시게쿠니. 기요아키의 친구이자 법학을 공부하는 이성적인 청년입니다. 감정에 매몰된 기요아키와 달리 그는 철저한 관찰자로서 기요아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는 이 소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목격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이야기의 시작은 두 가문의 미묘한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러일 전쟁 이후 급격히 세력을 키운 마스가의 후작 가문은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대대로 이어온 품격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아야쿠라 백작 가문은 천황을 보필해온 유서 깊은 혈통이지만 가세가 기울고 있었죠. 기요아키의 아버지는 아들을 아야쿠라 가문에 맡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족적 우아함을 아들의 몸에 새기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자라난 기요아키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지만 지독하게 냉소적인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연모하는 사토코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랑을 확인받는 순간 오히려 그녀를 시시한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애정을 전해오는 사토코와 일부러 거리를 만들어냈죠. 사건의 발단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사토코가 보낸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기요아키는 읽지도 않은 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사토코에게 차갑게 말하죠. 당신 같은 여자는 질색이다 라고요.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지배하려는 기요아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기요아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사토코에게 황실의 종친인 도인노미야 하루나리 왕자와의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야쿠라 가문에게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기회였고 일본 최고의 권위인 천황의 허락, 즉 치커가 내려집니다. 이제 사토코는 단순한 귀족의 딸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요아키의 광기가 깨어납니다. 사토코가 영원히 자신의 손을 떠나 국가와 황실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요아키는 생전 처음 보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입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던 자신이 사랑한다고 느꼈던 적 없던 사토코를 손에 넣고 싶다는 엄청난 욕구가
끌어올랐던 거죠. 그는 친구 혼다의 도움을 받아 사토코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도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인력거 안에서 재회합니다. 사토코는 처음엔 거부하지만 기요아키의 파멸적인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결국 금지된 사랑에 자신을 던집니다. 치커가 내려진 약혼녀와 신은 귀족 자제의 미래. 이는 발각되는 순간 두 가문은 물론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위태로운 낙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고 사토코는 기요아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경악한 아야쿠라 백작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사토코를 오사카로 보내 비밀리에 아이를 지우게 한 것이죠.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기요아키에 대한 사랑이 뒤섞인 고통 속에서 사토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혼례를 앞두고 나라의 개슈지 사찰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요아키는 뒤늦게 그녀를 찾아 나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토코는 면회를 거절합니다. 기요아키는 눈이 쏟아지는 사찰의 문 앞에서 매일같이 그녀를 기다립니다. 차가운 눈발 아래서 그의 화려했던 육체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결국 폐병이 깊어진 기요아키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 혼다의 품 안에서 20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혼다에게 말합니다. 방금 꿈을 꿨어. 또 만날 거야. 분명히 만나게 돼. 폭포 밑에서. 우리는 흔히 기요아키를 뒤늦게 사랑을 깨달은 철부지 도련님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시마 유키오가 설계한 기요아키는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불온한 심리적 이단자에 가깝습니다. 그가 사토코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하는 지점에는 바로 일본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질서인 천황과 치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커가 내려지기 전 사토코의 연모는 기요아키에게 그저 당연한 것이자 지루한 소음이었습니다. 사토코가 편지를 보내고 눈물을 흘릴수록 기요아키는 시니컬해집니다. 왜일까요? 탄미주의자인 그에게 손에 닿는 아름다움은 이미 가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결혼, 가문의 축복 속에서 이어지는 사랑은 기요아키에게 그저 구질구질한 생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사토코라는 존재 자체보다 그녀가 자신에게 주는 그 안전한 애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토코에게 천황의 치커가 떨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제 사토코는 한 개인의 연인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이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 기요아키의 이단자적 면모가 폭발합니다. 그는 사토코가 황족의 여인이 되었기에 그녀를 다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열광한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은 이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절대적인 권위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내는 신성모독의 수단이 됩니다. 그가 느낀 에로티시즘은 사토코의 육체가 아니라 그녀를 범함으로써 무너뜨릴 수 있는 금기 그 자체에 향해 있었습니다. 기요아키는 이 사랑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가문은 멸문지화에 처하고 자신은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자 기요아키에게 이 파멸의 예감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그는 기존 질서가 정해놓은 행복한 삶의 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우아하게 부서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토코와의 미래는 세상을 향한 가장 화려한 반항이었으며 눈 내리는 사찰 문 앞에서의 죽음은 그 반항이 완성되는 재단이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왜 이 비극적인 첫 번째 연대기의 제목을 봄눈이라 지었을까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지독한 모순과 인물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한 방울의 농축액처럼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온도의 대비입니다. 사토코는 봄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한결같고 따뜻하며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기요아키가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그녀는 봄볕처럼 그를 감싸 안으며 그가 얼음에서 깨어나길 기다렸죠. 반면 기요아키는 그 봄에 섞여들지 못하는 눈과 같은 남자입니다. 그는 타고난 냉소와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한 채 타인의 온기가 닿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는 차갑고 투명하며 아름답지만
누군가 만지려 하면 이내 형태를 잃고 사라져버리는 결벽증적인 영혼을 지녔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내리는 눈이라니 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운 공존일까요? 기요아키의 차가운 마음이 사토코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파멸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봄눈의 가장 큰 특징은 때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눈은 겨울의 정점에서 내려야 대지를 하얗게 덮고 영원할 듯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봄눈은 계절의 흐름을 거슬러 너무 늦게 도착한 손님입니다. 기요아키의 사랑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토코가 그를 온전히 바라보던 사랑의 겨울에는 눈 하나 내리지 않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황족과의 혼약이라는 봄이 오고 나서야 뒤늦게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계절이 바뀐 뒤에 내리는 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쌓일 곳이 없습니다. 땅에 닿는 족족 녹아내려 진흙탕이 될 뿐이었죠. 기요아키는 그 어긋난 타이밍을 직감하면서도 오히려 그 덧없음에 취해 자신을 던집니다. 봄 눈은 바닥에 닿는 찰나 물방울로 변해 사라집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바로 이 사라짐의 순간이 아름다움의 절정이라 믿었습니다. 만약 기요아키와 사토코의 사랑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세속적인 가정을 꾸리고 늙어갔다면 그것은 미시마의 세계관에서 추한 삶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봄눈처럼 대지에 닿아 결실을 맺기도 전에 녹아버렸습니다. 기요아키가 눈 내리는 사찰 문 앞에서 죽어갈 때 그의 짧았던 생은 비로소 봄눈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가장 화려할 때 부서지고 가장 간절할 때 사라짐으로써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함을, 즉 영원히 녹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 데 성공한 것이죠. 결국 봄눈은 이루어질 수 없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사토코라는 따뜻한 봄의 품 안에서 기요아키라는 차가운 눈은 녹아 없어짐으로써 비로소 그녀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린 사랑, 그래서 더 애틋하고 시린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 차가운 물방울로 남아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찬란할 때 멈추고 싶다는 유혹, 가장 아름다울 때 부서지고 싶다는 그 위험한 충동을 미시마는 봄눈이라는 정교한 유리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남는다는 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여러 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해준의 미결 사건으로 평생 남고자 했던 설애의 마음처럼 기요아키는 봄눈이란 덧없는 형태로 녹아 사라질지라도 사토코의 기억 속 영원한 사랑으로 기억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리뷰가 여러분에게 봄날의 눈처럼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운을, 그리고 미결의 이야기일지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봄눈의 명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문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